지난 이야기, 베르사유 궁전, 둘레 44km, 여의도 3배 크기, 신전 같은 건물과 어마어마한 정원. 루이 14세가 이곳에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다. 바로 자신의 절대 권력. 끔찍한 늪지대,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에 일부러 궁전을 세운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베르사유 궁전은 말 그대로 거주형 디즈니랜드였다. 무도회와 공연, 그리고 뱃놀이 등 매일같이 파티가 펼쳐졌다. 물론 무료는 아니었다. 귀족들은 사교의 장 역할을 했던 궁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치장했고, 그 규모는 매년 늘어났으며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럴수록 귀족들은 왕에게 매달렸다. 모든 게 왕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에티켓, 쥐스토코르.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귀족들을 가둬놓고 자신만의 규칙으로 귀족들을 통제했다.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결실이 맺힌 순간이었다. 루이 14세에게 조련당한 귀족들은 그에게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는 그런 귀족들에게 다양한 직책을 부여했어요. 왕의 취침 모자를 벗겨주는 역할, 왕이 고른 가발을 대령하는 역할, 잠옷을 벗기는 역할 등 다양했죠. 굉장히 하찮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들은 절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보상이 기다렸거든요. 궁전 내 거처, 연금, 세금 징수권 등등 다양한 경제적 이권을 얻을 수 있었죠. 앞서 궁전에서의 생활은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몇 년만 지내면 재산이 거대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귀족들이 베르사유에서 지낸 뒤로 이렇다 할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매일 새로운 의상, 가발, 신발, 장신구 등등 온갖 명품을 두르다 보니 귀족들이 가난해져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추측도 생겨났죠. 그만큼 귀족의 입장에서는 그 하찮은 직책조차 간절했습니다. 문제는 원한다고 누구나 직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직책은 한정적인 반면 귀족들은 넘쳐났죠. 당시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베르사유에 있었냐면 기본 5,000명, 귀부인까지 합하면 최대 10,000명을 훌쩍 넘길 정도였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궁전에 넓혔어요. 그러나 모든 귀족들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대다수 귀족들은 궁전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궁전의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뉘어 귀족들 간 경쟁이 펼쳐졌어요. 그렇다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실 병기 담당관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는 임금이 볼일을 볼 때 신하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이 14세도 똑같이 그랬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모두의 앞에서 볼일을 봤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루이 14세의 병기예요. 등받이에 팔걸이까지 병기라기보다 의자에 가깝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는 이 병기를 자신의 왕자로 사용했죠. 회의를 할 때도 결혼을 발표할 때도 그는 이 병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복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그는 엄청난 대식가라고 했죠. 아침 18접시, 저녁 30접시. 그 와중에 단 걸 많이 먹다 보니 치아가 부실해졌습니다. 하나씩 뽑다 보니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모든 치아를 잃었어요. 음식물을 씹을 수 없다 보니 만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져 설사를 하루 평균 14번에서 18번이나 했죠. 굉장히 더러운 얘기지만 담당관 입장에서는 축제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왕의 곁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무나 담당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매관매직이 합법이었던 때라 일단 2만 리브르를 주고 직책을 사야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무튼 조선시대의 외화틀처럼 프랑스에도 병기의자라는 것이 있었고 동일하게 안쪽에 사기를 받쳐놓았으며 사용하고 난 뒤에는 담당관이 그대로 정원해 버렸다고 합니다. 왕이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볼일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나요? 적어도 궁전 내에서 생활하는 귀족들은 자기 방에 전용 병기의자를 두고 사용했는데요. 그에 반해 궁전 밖에 집이 있던 귀족들은 요강을 들고 다녀야 했죠. 그들은 입궁할 적에 하인을 시켜 요강을 들고 따라오게 했으며 심지어 여성들은 드레스 안에 기저귀처럼 부착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똑같이 정원에서 해결했어요. 문제는 정원에 분뇨만 따로 처리하는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버렸죠. 그래서 정원 전체가 악취로 가득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세식 화장실은 루이 15세 시절에나 생겨났으며 이 또한 그 수가 매우 적었다고 해요. 때문에 18세기에는 왕실병기 담당관에 이어 이동변속군이라는 직업도 생겨났죠. 사람들은 거리에서 갑자기 볼 일이 급해지면 그 자리에서 토의를 외쳤습니다.
토일은 커다란 천이나 망토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토일을 입은 이동 변속군이 나타나면 고객은 그 망토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급한 불을 껐다고 하죠.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 토일렛의 어원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직책을 얻은 귀족들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루이 14세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일과마다 참석 면단을 만들었어요. 아침 문안 인사부터 식사, 회의, 사냥, 산책, 휴가 등등 각 일정별 함께할 귀족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결석이라도 하면 귀신같이 알아챘죠. 그렇게 눈밖에 나는 순간 제명되었고요. 때문에 그들은 죽을 만큼 아프지 않는 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책이 없는 나머지 귀족들은 어땠느냐? 기존 귀족들이 밀려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왕의 주변을 맴돌았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왕이 미사에 참석하는 날에는 모두가 그의 앞자리를 차지하려 쟁탈전을 벌였고, 귀부인들은 한껏 치장하고 등장했으며 모두가 뒤돌아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왕이 산책을 하다 신발이 더러워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느 한 귀족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고 닦아줬다죠. 왕은 그가 마음에 들어 이름을 물었고, 그날로 그는 왕의 측근이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소나기에 넣고 절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으로 그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게 했으며 돈이라는 물질로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반란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비밀 요원을 고용했고 도청, 감시, 미행 등 항시 귀족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은 루이 14세가 순정남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귀족에게는 굉장히 엄격했던 그도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남봉꾼이 된 사건이 벌어졌죠. 그의 나이 20살, 첫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는 마자랭의 조카 마리였어요.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죠.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랬던 둘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녀의 간호 때문이었죠. 1658년 그는 됴케르크 공방전 이후 고열로 알아누워요. 이때 그녀가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반하고 말아요. 둘은 매일 밤 궁전을 거닐며 데이트를 했고 동시에 사랑을 속삭였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죠. 궁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는 일국의 왕이었고 국호는 오로지 정치적 수단으로만 행해졌으며 그녀는 정부가 아닌 왕비가 되고 싶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안과 마자랭의 반대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식을 앞두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별 선물로 진주 귀걸이를 선물했죠. 이날 이후 그는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상대가 유부녀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여지없이 품었죠. 프랑스 국왕들 중에서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그와 그의 할아버지 앙리 4세 두 사람뿐인데요. 그는 호색한 면에 있어서는 앙리 4세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루이 14세가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신혼 초까지는 깨를 못 갔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왕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또한 지적으로 많이 둔했죠.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혼 선물로 초콜릿을 준다거나 자기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붉히는 모습에 그저 귀여웠다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녀가 궁정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불어에 익숙치 못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왕비로서 대중 앞에 설 때면 늘 얼어붙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왕세자를 낳아요.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군거림도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가 창피했습니다. 결국 왕비 대신 궁정의 안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제수 앙리에트였습니다.